자, 463페이지요. 가등기 담보 등행한 법률입니다. 이 가등기 담보 등행한 법률을 줄여서 가담법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가담법. 민법에 저당권의 특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에 관한 내용의 특칙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등기 담보 등행한 법률에는 가등기 담보권이란 게 있고 양도 담보권이란 게 있어요. 이 법에서는 가등기 형태로 담보권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양도 담보니까 이것은 소유권 이전의 형태로 담보권을 갖는 게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이제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이죠. 이 모두는 담보물권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먼저 465페이지에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가등기 담보 등행한 법률 자체가 적용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적용 범위. 어느 영역에서 적용되냐라는 것이죠. 적용 범위.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을 것이죠.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설정계약,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하겠죠. 가등기 담보권 설정계약,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자, 설정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에서는 가등기를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에서는 소유권 등기를 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가담권. 가등기 담보권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양도담보권, 양담권. 이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담보 채권에 관해서 우리 판례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줘야 돼. 적용 범위는 모든 피담보 채권은 아니죠. 이게 민법상의 저당권은 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비대차상의 채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넓혀진다 하더라도 준소비대차상의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소비대차상의 채권. 뭐냐면 어떤 대여받은 물건을 소비를 하고 없애버리고 나중에 갚을 때는 동종, 같은 종류, 동질, 같은 질, 성질 그런 내용으로 되갚는다라는 내용이 소비대차죠. 준소비대차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뭐 구상권 행사라든지 거죠. 여기는 구상권 행사. 내가 너 대신 채무를 갚았으니까 너는 내한테 배상해. 너의 재산을 내가 보존시켜 줬으니까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모든 재산 돌려주어. 이걸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이 구상권 채권도 구상권으로서의 채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가등기 담보 등행한 법률을 적용된다. 자, 소비대차상의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상의 채권. 거기는 대표적인 게 구상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물품 대금 채권 뭐 등등의 대금 채권이면 여기는 피담보 채권을 삼을 수 없어요. 삼을 수 없으니까 가등기 담보 등행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품 대금 채권, 잔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피담보 채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피담보 채권 적용되지 않으니까 가등기 담보 드러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야 되겠죠. 그게 계약 당사자는 설정자와 가담권, 양도담보권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대상 물건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쵸? 물건은 반드시 뭐예요? 물건은 가등기 또는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부동산은 되겠죠. 그럼 동산은 어떻게 되냐? 동산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부동산은 당연히 된다. 근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등록의 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물건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등기나 가등록 또는 등록 등을 해야 되겠죠. 담보 목적으로, 그죠? 자동차 저당권 등록이 가능하시 자동차 가등록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통해서 담보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도담보권이 되겠죠. 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을 꽉 쥐고 있겠다 이런 것이겠죠. 자, 물건은 이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그러면 물건하고 갚아야 할 채권이 있죠. 이 두 개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자, 우리는 갚아야 할 돈, 차용액이라 할까요? 빌린 돈, 여기에 이자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차용액, 갚아야 할 내용의 채권하고, 그 다음에 대용물의 가치, 가액, 그러니까 물건의 가액, 이걸 비교했을 때 이 대용물의 가치가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용액을 초과하는 내용의 물건이 합니다. 초과 시에만 적용합니다. 이런 내용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채권은 소비대차 내지 준소비대차, 그리고 설정 계약을 통해서 가등기, 가등록 등의 소유권 등기, 등록 등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은 이런 제한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초과해야죠. 물건의 가액이, 물건의 가치가 갚아야 될 그 채권에 비해서 더 큰 내용이어야 한다. 언제? 이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에, 그죠? 설정 당시에 초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럴 때 한해서만 적용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 가면 이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특수한 저당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죠. 왜? 저당권의 특칙이니까.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요. 저당권과 차이점은 특히 가등기 담보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공부합니다. 가등기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담보권. 여기에는 보통의 가등기와 같습니다. 모습과 동일합니다. 보통의 가등기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액,
이게 안 나옵니다. 변제기 이것도 없습니다. 채무자 이것도 안 나옵니다. 뭐 이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륜정 즉 저당권에서는 등기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가등기 담보권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은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전부 다 공시가 되죠. 그런데 가등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즉 가등기 담보권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은 공시에서는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야겠죠. 공시에서는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저당권에서는 경매권 행사 그리고 유저당 특약이 가능하죠. 여기 유효하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 법에서는 가등기 저당권에서는 이게 허용됩니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에서는 여기서는 경매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귀속 청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유저당과 같은 이러한 약정은 이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죠. 유가등기 담보권 같은 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별도 약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경매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귀속청산을 해야 합니다. 귀속청산이라는 것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청산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죠. 이 두 개 외에는 우리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설정을 한번 보시죠. 467페이지. 가등기 담보권 설정은 피담보채권, 여기는 피담보채권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소비대차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대금채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 이 계약 당사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와 가등기 담보권자가 계약 당사자 되겠죠. 물론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하고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어도 되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도 가능하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때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와 즉 채무자와 채권자와 그리고 제3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담보권 등기를 하겠다 이런 약정이 되고, 그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 즉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때에 등기 명의인 제3자 앞으로 그 채권이 이전되는 내용이 또 나중에 실현 행사하는 그 내용이 약정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상단에 동그라미 3번 보시죠. 계약의 목적물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 기타 물권인데 다만 가등기 담보권으로서 가등기 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 등 물권들은 되는데 여기에 전세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권 설정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권 설정한다든가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유치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대상이 될 수 없죠. 가등기 담보권에 가등기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담보권, 질권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담보권, 유치권을 한 가등기 담보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이제 거기에 46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마지막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전은, 즉 가등기 담보권을 양도하려 그러면 피담보 채권과 함께 가등기 담보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부기 등기 하겠죠. 자, 그 다음에 469페이지 가등기 담보권 효력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우리 민법의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한 손해배상,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실행비용, 이런 것은 피담보 채권이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도 역시 우리 민법에 있는 당해 목적물뿐만 아니라 당해 목적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 당연히 효력이 미치죠. 과실은 압류가 있은 후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대내적으로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면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당해 목적물을, 즉 부동산을, 당해 목적물을 사용 수익권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따라서 용의권 자체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물권과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70페이지에 가면 가등기 담보권은 실행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가등기 담보권에서 실행 절차입니다. 실행 절차. 이 실행이란 것은 담보권자가 자기 채권을 해소해가는 방법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담법에서는 실행하는 것을 경매권 행사하는 것 외에 귀속청산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요. 이때 경매권을 선택하면 이 경매권 행사할 때는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간주해서 취급합니다. 가등기 담보권 자체를 저당권으로 취급해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의 순서에 따라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귀속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귀속청산은 이것은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강제적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 절차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시험의 대상으로 주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죠. 귀속청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걸 공부한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순서를 한번 보시면 크게는요. 귀속청산 순서는 크게는 첫 번째는 실행 통지 절차를 거칩니다. 실행 통지하고 나면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청산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경과해야 됩니다. 청산 기간. 이게 경과하게 나면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되겠죠. 되겠죠. 이러한 3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귀속청산의 절차라고 합니다. 이걸 어느 하나도 절차를 위배하면 안 된다.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행 통지 절차를 한번 보시죠.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등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그리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까지 그 자가 있으면 전부 다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 외에도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존재하면
그 전부에게, 세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변제기 후. 채무 변제기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때, 변제기 도래한 때부터 통지할 수 있죠. 이때 통지 내용은 뭐냐? 바로 청산금을 통지하는 거죠. 청산금을 통지합니다. 이 청산금은 물건의 가액에서 자기 채권액을 빼면 되죠.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빼면 되는데, 이 채권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도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서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요.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 이것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귀수청산에서 소유권 취득할 때 선순위 담보권은 그대로 승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의 담보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고려해서 요게 채권을 정산할 때 이렇게 정산해야 됩니다. 이때 이 가액을 산정, 물건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주관적 평가로도 족합니다. 객관적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즉, 채권자 개인의 주관적으로 그 가액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채권과 그 다음에 선순위 담보권자들의 채권을 거기서 공제해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주관적 평가도 족하다. 청산금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시행통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행통지. 자, 이게 거기 보시면 47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통지사항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한다 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냐?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 채무자 등에게 한다. 등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도 누락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통지 시기는 변제기 도래하겠죠.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관계없죠. 통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통지를 하게 되면 구속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지한 후에는 그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자, 여기에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기간을 경고해야 되죠. 청산기간. 자, 청산기간은 우리 법적으로요, 여기다 쓸게요. 청산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이상. 2개월 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최소한 2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이게 지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이죠. 자, 여기는 청산금, 통지한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두 개 관계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은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472페이지에 청산금에 관한 내용 정리해놨죠. 디귿 동그라미에 이거는 주관적 평가로 족하고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는 반드시 고려해서 포함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제해야 된다. 그렇죠? 리얼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는 당연히 채무자이거나 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이거나 제3취득자 이런 사람 되겠죠. 또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인정하죠. 후순위 담보권자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청산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청산금 지급 관련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청산금 지급에 관해서 압류를 해놨다면 이때는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당해 그 청산금을 공탁함으로써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 담보권은 청산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통지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 두 개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도담보일 때는 청산금만 지급해버리면 즉 청산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통지한 청산금만 지급해버리면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산금만 지급해버리면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해버리죠. 그런 것이 바로 니은 동그라미 있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가면 이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은 동시행 관계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이 동그라미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청산금을 완료하고 소유권 가져가는 건 동시행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아직 채무자 등이 그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먼저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자, 채무자 등이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라고 하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리니까 부종성 때문에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하게 되겠죠.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걸 이루어지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종성 때문에 그렇죠. 가등기 담보권 소멸했으면 당연히 가등기는 무효인 가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은 무효인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다? 이 말소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에 기해 생산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가등기 말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말소 청구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변제하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 청구권은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법에 두 가지 예외를 만들어놨죠. 그 첫 번째는 당해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간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 자,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다. 즉, 소유권 등기를 가져가 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양도담보물권일 때는 소유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죠. 이 두 가지 경우.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변제기 후 10년의 경우가 있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의 제3자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자가 소유권 등기를 가져갔다면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가면 후순위 권리자 보호제도입니다. 여기 후순위 권리자라는 것은 후순위 담보권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라든지 임차권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후순위로 되는 거.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청산금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그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산금 범위 내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자기 채권을 내한테 이행하라, 지급하라 라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담보권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금을 그 범위 안에서 채권을 지급하면서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는 영수증을 받고 그 다음에 채권 증서도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변제합니다. 그 변제한 만큼, 즉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그들의 채권을 지급한 만큼 청산금은 지급한 것으로, 즉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산금에 대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 다음 니은, 채권자의 통지 의무. 이것은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시행 통지를 하고 나면 이러한 청산금에 관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이 얼마나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실행 통지를 한 후에는 그 통지한 사실에 관해서 여기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들에게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니은의 채권자의 통지 의무는 대항 요건입니다. 이 채권자가, 즉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후순위 담보권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청산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듭하여 청산금 안에서 그 후순위 담보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죠. 자, 디귿.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했죠.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 등은 후순위 담보권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한테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한테 마구 판다든가 하는 행위는 이 청산기간 동안은 금지다. 제한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얼료.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청구권입니다. 이 후순위 담보권자들은 청산기간 내, 이 기간이죠. 2개월 내요. 이 기간 내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들은 법원에다가 경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야, 이거는 귀수청산하지 말고 법원에다가 내가 경매하겠다, 경매 신청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때는요, 이 후순위 담보권자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도래 전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75페이지의 제일 하단의 리얼,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권,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속청산에 관한 내용 실행하는 부분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는 476페이지 가면 경매권인데요. 이 경매권 실행은 그냥 저당권으로 간주해서 우선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이것을 누린 것이고, 이것은 가등기 시의 순위죠. 순위에 따라 이렇게 정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배당 참가할 때요. 이때는 당연히 그 경매 절차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 신고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해야겠죠. 이때 우선 변제를 청구하면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하면 그 가등기 담보권자에 대해서 그 가등기 담보권의 내용을 또 채권의 내용을 법원에다가 신고하라 라고 che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그래서 보통 가등기 담보권 내용과 그 채권의 전부 존재하고 있는지 소멸했는지 또 채권의 원인 그리고 채권의 금액 이런 것들을 통지하라고 법원이 che고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가등기 담보권 소멸은 당연히요 변제하면 소멸하는 것이죠. 가등기 담보권을 변제하면 소멸하게 된다. 알겠죠? 물론 또 경매 실행한다든가 기초청산을 정리하면 소멸하겠죠.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총정리했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가등기 담보권 행사 중에서 귀속청산에 관한 내용을 꼭 정리해 둬야 합니다. 시행통지, 청산기간 경과, 소유권 취득 이 세 단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